네, 안녕하세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의 박근준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2분기 세미나 시리즈로 mRNA 백신에 대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백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과 백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또 코로나19 백신은 어떠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고 mRNA 백신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서 어떠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백신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히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피셔가 백신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백신의 개발과 제품화되는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다양한 장비와 시약들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것을 우리가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 시퀀서라는 장비도 서머피셔에서 나옵니다. 백신으로 방어벽을 구축하는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작년의 코로나19 사태처럼 빨간색 감염자가 생겼는데 백신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상황입니다. 가운데는 백신이 무사히 나와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백신을 맞은 노란색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그 사이사이로 감염이 퍼져버리게 됩니다. 백신을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맞지 않았다면 여기 빨간색 사람처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른쪽은 충분한 접종으로 일부 백신을 맞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는 여러 겹의 방어벽이 형성된 모양입니다. 아직 순서가 되지 못해서, 너무 어려서, 몸이 약해서 백신을 맞을 수 없던 사람들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평균 수명이 근래에 들어서 20세기 들어서 굉장히 높아진 것은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신약이라든가 어떤 의학의 발전, 그 다음에 위생적인 환경이 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풍족해진 것 등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가끔 잊게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백신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매우 코믹하고 망가진 연기를 너무 잘한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 철인왕후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왕은 철종이고 왕비가 철인왕후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철종은 자식을 얼마나 낳았을까요? 5명의 왕자와 6명의 왕녀가 태어났었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쓰인 철인왕후 김씨와의 사이에서도 1858년에 왕자가 태어났었지만 6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후궁들에게서 얻은 아들들 또한 영아기에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자녀 중 유일하게 혼례를 치른 영의 왕주 또한 14세에 사망하여 그의 후손은 단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종이 특별하게 자식운이 없는 정말 불쌍한 임금님이었을까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자와 왕녀들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어느 임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6개월 만에 사망했다, 생후 18개월 만에 사망했다, 왕자가 0세에 죽다, 13세의 나이로 사망하고 말았다, 혼인 2년 만에 15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홍역으로 갑자기 홍사하였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했다, 돌을 보름 정도 앞두고 요절했다, 4명의 왕주가 모두 4세 이전에 사망했다. 3명의 왕자는 모두 태어난 해에 사망했고 2명의 공주는 0세와 1세에 사망했다. 천연두 증상이 나타났다가 14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10세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불과 3세의 나이로, 24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진 임금님조차도 자식을 잃는다는 부모의 가슴이 다 무너지는 경험을 이렇게 겪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겁니다. 궁궐에서 아무리 깨끗한 곳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어이가 옆에 있어도, 아무리 풍수지리를 따져도, 아무리 하늘의 신에게 빌어도 현대의학과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안타까움의 연속입니다. 이거는 중세 유럽의 왕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급성호흡기 질환, 수막염,
소아마비, 세균성 뇌수막염, 홍역, 백일해 등의 환자 수 보고가 나온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이 화살표 부분이 있는 각각 백신이 나온 후에서야 환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현대화가 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환자가 비슷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백신이 나온 연도가 전부 다르고요. 백신이 나온 다음에야 환자 수가 줄었다는 게 그래프로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실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좀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천연두 백신을 맞지 않은 소년과 맞은 소년이 함께 찍힌 1901년의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는 미국 보스턴에서 1800년 두창 백신 접종이 천연두 마마를 가리킵니다. 시작되면서 1702년, 1721년, 1730년 계속해서 감염 스타가 일어나던 게 1800년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 비로소 사망자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요. 그래서 천연두는 사망률 30% 정도였고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기도 했고 아동의 경우는 80% 정도가 사망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8세기 이전까지 매년 40만 명 정도가 사망했었고요. 국내에서도 1910년부터 61년까지의 통계가 있는데 연평균 약 3,000명 정도씩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맞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된 덕분에 1980년 5월 8일 WHO가 천연두 박멸을 공식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는지 우리가 지금 다 잊어먹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관련된 mRNA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코로나19 글로벌 감염 사태는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1억 3천 명 이상의 감염자와 28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사실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개발되어 1년이 지나지 않던 시점에서 이미 mRNA 백신이 임상시험이 다 진행되고 접종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위에 하늘색 부분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mRNA라는 물질을 접종해서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고 우리가 흔히 모더나 백신이나 파이자 백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칸부터 회색 부분부터가 기존의 백신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등이 추가로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일종의 껍질처럼 사용해서 거기에 코로나19 유전자를 집어넣고 전달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고요. 불활성화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자체를 배양한 다음에 열이나 포름알데히드로 죽여서 사멸시켜서 병은 일으키지 않고 면역 반응만 일으키게 만든 그러한 백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잠깐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 블룸버그 사이트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나 영국, 미국 등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진행시켰고 한국은 밑에 나옵니다만 아직은 접종률이 매우 낮은 편, 늦게 시작한 나라들에 속합니다. 따라서 오른쪽 위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추세로는 전 국민 75% 접종이 되려면 6.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 접종 속도를 좀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에서는 뭔가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망자가 많은 노인분들에게 우선 접종하면서 그분들이 덜 걸리거나 걸리더라도 중증이 되지 않는 또는 사망하지 않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1월 말 즈음부터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사망자,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은 모두 비슷하게 사망자 수가 확실하게 줄기 시작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부럽기는 한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아직 한국보다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좀 너무 많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에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은 굉장히 낮은 안전한 국가는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많은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경우 아직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0.093으로 이제 겨우 접종을 시작한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백신 접종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망자 수를 낮춘 나라들보다도 아직은 10배 넘게 낮은 사망자 수를 유지하는 나라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백신을 빨리빨리 우리도 많이 도입을 해서 맞을 수 있으면 좋기는 합니다. 최초의 코로나19 백신들을 등장시킨 mRNA 백신의 놀라운 점은 그 개발 신속성입니다. 사실은 중국 우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인터넷에 1월 10일에 공개되자마자 모더나는 25일 만에 백신을 개발해버립니다. 그리고 66일 후에는 실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여기 과학자들은 바이러스를 입수할 필요도 없었고 배양할 필요도 없었고 바이러스 자체를 만져볼 필요도 전혀 없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 서열만 가지고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인 mRNA를 사용해서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한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미국에서 찾아졌는데요. 그것도 미국 워싱턴주 스노우미시군이라는 곳에 보건당국에서 만든 영어, 한국어, 일본어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씌워진 각 단계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즉 바이러스 유전 정보 중에서도 바이러스 밖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백질의 설계도가 되는 S단백질의 S유전자 정보만 참조해서 mRNA를 합성하고 그것으로 백신을 만들어서 주사를 하고 그게 인간 세포에 들어가면 세포질의 리보솜, 단백질 제조 공장이죠. 거기에서 이 백신의 mRNA를 평범한 mRNA의 설계도라고 생각해서 S단백질을 열심히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세포 밖에 나오면서 항원으로 인식되어 인간의 면역체계가 일종의 소방훈련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림 전체를 보시면요. 일단 바이러스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백신을 만든다고 혹시 잘못해서 코로나19에 혹시 걸려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 mRNA 백신은 세포질의 리보솜에 결합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데 쓰여지고 그 다음에는 금방 분해가 돼버립니다. 이 mRNA는요. 인간의 DNA가 있는 세포 핵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DNA에 이 백신이 뭔가 잘못 들어가서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유언비어도 인터넷에 있는 것 같던데 그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미 인터넷에 이 두 종류의 mRNA 백신, 즉 파이저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mRNA 서열도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유전자 설계도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생겼고요. 즉 이렇게 순수한 mRNA 서열이 백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신들은 그 전에 인터넷에 그 우한 수산물 시장 폐렴 바이러스라고 해서 공개가 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1번부터 3473번까지의 전체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 정보는 약 3만 개 정도의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데요. 그 3만 개 중에서 21,563번부터 25,384번까지의 서열에 해당되는 S단백질을 만들어내는 S유전자만 백신으로 넣을 수 있으면 마치 이 바이러스 전체가 들어간 것처럼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활발한 소방훈련을 일종의 소방훈련을 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바이러스가 통째로 인간 몸에 들어왔을 때에도 저 S프로테인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항원으로 인식한 소방훈련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고 신속하게 우리가 면역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었던 모더나 백신 개발에 관련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공개된 바이러스 서열 시퀀스를 바탕으로 백신 디자인과 개발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신의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시퀀싱이라는 연구가 정말 중요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도 바이러스의 서열을 열심히 시퀀싱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역학조사를 정밀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러한 S유전자 설계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또 바뀐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게 또 얼마나 퍼졌는지 그런 바이러스에서도 백신이나 치료약이 잘 됐는지 더 많은 바이러스 유전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뉴스는 일본에서 이제 야마나시의 현립중앙병원에서 이제 일본의 지역 내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를 시퀀싱으로 확인한 게 이렇게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논문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서머피셔의 최신의 차세대 시퀀서를 사용하는 사례들로만 몇 개 슬라이드를 간추려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과학자들이 부르는 정식 이름은 SARS-CoV-2입니다. 그래서 SARS-CoV-2의 변이를, 베리언트를 추적하고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퀀싱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시퀀서 모습입니다. 엘라베마 대학에서도 세대의 제넥서스 최신형 시퀀서를 동원해서 매주 수백 개 이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퀀싱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에 이 장비가 그 시퀀서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2대는 들어와 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네, 그리고 테네시주의 사립학교, 고등학교 연구소에서도 이 새로운 머신이 들어와 거의 자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퀀싱을 매우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TV 뉴스입니다. 하루에 16개씩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부 시퀀싱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파악하는 시퀀싱이라는 것은 가장 처음에 백신 타겟을 결정하고 개발과 검증을 하고 또 임상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또 여러 가지 특별한 형태의 시퀀싱으로 연구하면서 더 나은 백신을 개발하고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에 오늘 말씀드렸던 mRNA 백신이 아니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요즘 너무 많아서 뭔가 굉장히 나쁜 백신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이 백신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승인받아서 이미 유럽과 영국에서만 2천만 명 이상, 인도에서 2,700명 이상이 접종했습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접종이 돼서 검증이 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퍼졌었는데 위험한 게 아니라 정보가 없었던, 좀 부족했던 거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오히려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일부 나라들에서는 특히 고령자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혈전 부작용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근데 결국에는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은 수백만 명 중에서 몇 명의 극히 일부 특수한 경우에 뭔가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고 마침 또 과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런 건 조심하는 게 좋지 않아 하고 백신 접종을 미루면은 오히려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가요, 단순한 폐렴이 아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폐가 아닌 다른 장기들도 모두 공격하며요. 특히 혈액인고라든가 혈전합병증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우리 몸에 큰 피해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요. 이거는 코로나19 환자들은 혈액응고 합병증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혈전이 무섭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겁니다. 뭔가 다들 자꾸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2020년 뉴스를 보시면은요. 코로나19 환자 혈액이 젤리처럼 뭉쳐서 사망했다라든가 미 백악관 보안실장이 코로나19 감염된 다음에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 영국의 코로나19 환자가 혈전이 생기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다리가 괴사되어서 절단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작년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기 전 뉴스들입니다. 아니면 코로나19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49%가 혈전합병증인 뇌졸중과 폐색전을 겪었고 이러한 환자들은 사망률이 5.4배 높았다라든가 온몸을 공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38세 확진자는 걷지를 못하고 있다라든가 30대인데 불구하고 50대, 60대 이상에서나 생길 장골동맥이 혈전이 생겨서 걸을 수 없는 증상이 생겼다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뉴스에서 인용이 됐었던 NJM의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을 찾아보면은 희생자, 코로나19의 희생자 폐에서 인플루엔자 희생자보다 9배 많은 피덩이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까지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혈액응고 때문에 더 무서운 코로나19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어떤 혈전 부작용이 무서워서 이렇게 정말로 무서운 코로나19에 걸려도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다시 mRNA 백신으로 돌아와 아마도 현재 과학자들이 고민하는 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과 비교해서 mRNA 백신은 사실 너무 비싸고 보관 유통에서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아마도 많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세미나 시리즈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썸업시의 여러 가지 장비나 시약, 서비스 등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mRNA 백신 특집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 백신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함께 mRNA 백신의 원리라든가 개발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했던 시퀀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게 메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